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국진이라고 하고요. 대학원에서 강학습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러 개의 환경을 어떻게 동시에 훈련을 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키워드는 Multi Environment Reinforcement Learning, Structured State Space Model, Distributed Training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저는 강학습에 관심사가 있고 이 강학습의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운영 체제를 제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저의 꿈입니다. 네, 이 발표는 논문의 순서대로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처음에 컨트리뷰션이랑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논문의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먼저 이제 세 줄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저희는 새로운 폴리시 밸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면은 서로 종류가 다른 여러 강학습 환경을 동시에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는데 이 아키텍처를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온라인 RL, 오프라인 RL에 이제 이 아키텍처를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실험을 해서 이 여러 환경에서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얻어 가실 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이 아키텍처를 쓰면은 이제 인풋의 길이에 상관없이 아웃풋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제 여러 환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블록을 기반으로 이제 폴리시랑 밸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만 또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환경이 GPU가 여러 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환경을 여러 개를 동시에 훈련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이 에그노스틱한 에이전트를 각각의 GPU에 올린 다음에 이제 환경을 각각 그 GPU에 시키고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이랑 릴레이티드 웍스인데요. 그래서 왜 멀티 엔바이러먼트 RL이 필요한가 이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스포츠를 생각을 해보면은 농구랑 뭐 축구랑 야구를 뭐 연습을 한 사람은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도 잘 할 가능성이 높겠죠. 마찬가지로 강학습도 이 프리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학습한 이 환경의 정보로 새로운 환경에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아주 한 2016년 그쯤의 강학습의 한계점은 이제 싱글 태스크 러닝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풀어야 하는 환경, 그리고 우주선을 조종해야 하는 환경, 그리고 로봇 태스크를 풀어야 하는 환경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환경들이 각각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있죠. 이 하나의 문제를 푼 폴리시를 다른 환경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렇죠. 하나만 연습을 했으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 때문인데요.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은 보통 입력과 출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강화학습 문제들은 이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 스페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예시들을 보면은 뭐 우주선, 뭐 자동차, 뭐 어떤 아타리 게임 이렇게 다 봤을 때 보통 인터넷에 있는 강학습 문제들은 이런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이제 벡터 인풋일 수도 있고 이미지 인풋일 수도 있고 아웃풋은 디스크리트 아웃풋, 뭐 컨티뉴어스 아웃풋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이 네 개를 다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던질 수 있는 핵심 질문은 이 여러 환경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 이전에 본 적 없는 환경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시킬 수 있는가가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답은 yes인데요. 이제 이전의 논문들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보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멀티앰브 RL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온라인 RL을 하는데 여러 환경을 동시에 다룹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듈러 RL,
아모르피어스, 메타모프, 애니모프라는 논문이 있는데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결국 트랜스포머를 씁니다. 트랜스포머를 쓰는데 여러 환경으로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해요. 근데 이제 특징은 이제 다 환경마다 입출력이 다 다르니까 이제 그 제로 패딩을 해가지고 여러 환경을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 피처 디멘션에다가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모프라는 논문에서 보인 게 이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 형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인데 다리가 네 개고 뭐 팔이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에이전트도 이제에 대해서도 일반화가 되고 이 태스크가 바뀌었을 때도 일반화가 되고 이제 다이나믹스가 바뀌어도 일반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멀티 앰브 RL 메소드인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 계열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컨트롤 트랜스포머라는 논문도 냈는데 보면은 이제 특징이 이것도 여러 환경을 다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합니다.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하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각각 환경이 다 입력 출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다 다른 인풋을 다 동일한 크기, 동일한 차원의 벡터로 이제 매핑을 하고 그 매핑된 스페이스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제 시퀀스 축에 적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 환경을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멀티 게임 디시전 트랜스포머라고 전 구글 논문이 있는데 여러 개 이제 아타리 환경을 프리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새로운 그 아타리 게임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제로샷으로도 어느 정도 동작한다 그런 내용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패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패딩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아래에 두 개의 그 강학습 환경을 풀고 싶다고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위에는 휴머노이드 환경인데 저 스테이트의 차원의 크기는 376차원이고 액션의 크기는 17차원입니다. 근데 아래는 엄청 간단하죠. 입력이 4차원이고 아웃풋이 1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풀려면은 이게 패딩을 써서 풀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기 이 아래 환경의 입출력에 0을 이제 372개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다른 환경의 인풋을 저희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더 많은 환경을 학습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환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타리도 같이 학습하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패딩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 4차원 인풋에 0을 엄청나게 많이 채워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패딩은 약간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라이즈 임베딩을 하면은 그 패딩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이 가토 아까 보여드렸던 딥마인드 가토의 그런 구조인데 가운데 엄청나게 큰 트랜스포머가 있고 이제 각각 환경마다 이제 인풋 임베딩, 아웃풋 임베딩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구조로 만들면 단점이 뭐냐면은 새로운 환경이 등장했을 때 저 이 인풋 임베딩이랑 아웃풋 임베딩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그거를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 단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인데요.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 논문들이 사실 되게 잘 동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 파라미터가 거의 빌리언 스케일인데 저희 같은 이제 작게 연구를 하거나 활용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모델을 못 돌리죠. 그래서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입력을 트라젝토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젝토리 길이를 이제 컨텍스트 랭스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 랭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성능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셀프 어텐션을 이제 시퀀스 쪽에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계산 비용도 쿼드라틱하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오타가 있네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컨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는 패딩이랑 파라미터라이즈 임베딩 없이 이제 여러 개의 환경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온라인 RL에도 쓸 수 있고 오프라인 RL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 트랜스퍼 러닝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강학습은 이제 MDP를 푸는 것인데요. MDP를 푼다는 것은 이 주어진 환경에서 누적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이제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학습이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어떤 블랙박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MDP라는 저희가
그 원하는 의사 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그 모델링한 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최적 정책을 출력해주는 이제 일종의 블랙박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의 이 RL 태스크의 정의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그 RL 태스크는 MDP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SAPR인데 State Action, Transition Probability, Reward Function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이제 달라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MDP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태스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발표에서 메타 RL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메타 RL에서 이제 메타 RL이랑 멀티태스크 RL에서 이제 사용하는 세팅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RL 태스크 스트럭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테이트랑 액션 스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SA가 같고 이제 PR이 다른 경우를 이제 다른 태스크다라고 보는 게 이 멀티태스크랑 메타 RL 그 논문들의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다른 경우는 지금 이 똑같은 에이전트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평면에서 지금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환경은 이제 구불구불한 이 면에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똑같은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리워드 펑션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이 하프 치타를 오른쪽으로도 보내고 싶고 왼쪽으로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이건 각각 리워드 펑션을 다르게 설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더 확장을 해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엔바이러먼트를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 환경을 이거는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SI, AI, PI, RR 이렇게 i번째 MDP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환경은 각각의 이제 SAPR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이 예시인데 이 로봇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로봇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각각 관절의 길이도 다르고 관절의 그 개수도 다르죠. 이거를 이제 다 헤테로지니어스 엔바이러먼트로 볼 수 있고 더 확장을 하면은 그냥 그 이미지 인풋을 받는 그런 에이전트도 아예 다른 환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 엔바이러먼트 RL이 뭐냐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MDP의 핵심 그 구성 요소 SAPR이 있는데 PR만 다른 경우는 멀티태스크 앤 메타 RL이고 이거의 더 넓은 버전으로 SAPR이 모두 다른 경우를 멀티 엔바이러먼트 RL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엔바이러먼트 RL은 그래서 기존의 그걸 멀티태스크 RL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환경이 그 스테이트 액션 스페이스가 다르다는 거고 이제 똑같이 이제 최적 정책을 이제 찾는데 이게 여러 환경에서 이제 그 잘 동작하는 이 최적 정책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수식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저 J가 사실은 앞에 시그마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태스크에 이제 그 목적 함수의 합으로 이제 오브젝티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그라운드로 온라인 RL이랑 오프라인 RL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온라인 RL은 환경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오프라인 RL은 이 저기 검은색 점선으로 된 곳 있죠. 데이터가 사전에 수집되어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오프라인 지도 학습만 해서 이제 훈련한 게 오프라인 RL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랑 이제 그 실험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모티베이션은 여러 개의 강학습 환경을 동시에 하나의 에이전트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짐에 있는 환경들을 가져온 것인데 이 무조코 환경이랑 클래식 컨트롤 환경이랑 아타리 환경 이 모두 다를 학습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패딩이랑 이제 여러 개의 파라미터라이즈드 인베딩을 사용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임의의 텐서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임의의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게 그 다이나믹 인베딩 레이어고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인베딩 레이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그 어떤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그 셋이 있을 때 이거를 다 동일한 그 차원으로 매핑을 하고 이 차원을 이 동일한 차원의 이 벡터들을 다시 각각 액션 스페이스에 지금 매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tructured State Space Sequence 모델이라는 녀석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좀 더 그 쉽게 말하자면 엄청 일반화된 R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거의 특징은 이제 그 엄청 긴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길이의 그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다이나믹 인베딩 레이어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트레이닝은 컨볼루션으로 하고 인퍼런스는 이제 리커런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2020년도 유립스에서 오라를 받은 논문인데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다시 약간 구식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아키텍처를 보니까 또 링 어텐션이니 막 하면서 다시 트랜스포머 구조를 개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썼고 그래서 이제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오른쪽 그림이 그 베이직 빌딩 블록입니다. 저희는 이 블록으로 폴리시 네트워크랑 밸류 네트워크를 다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트랜스포머 인코더, 포지셔널 인코딩, 레지듀얼 MLP 이 네 가지는 저희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익숙하실 그 레이어들이고 여기에 S4만 추가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각 레이어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면은 S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그림이 되게 작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아이가 혹시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인풋 이게 그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텐서의 쉐이프들이거든요. 그래서 B는 배치 사이즈고 I는 인풋의 디멘션이고 O는 아웃풋 디멘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하는 게 어떤 시퀀스 투 시퀀스 매핑인데요. 이제 입력이 원래는 그냥 1차원 벡터라면은 이 1차원 벡터를 시퀀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로 보고 여기 어떤 빈 차원을 추가해 준 다음에 이제 S4를 통과시켜서 그냥 RNN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RNN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배치 인풋 디멘션, 히든 디멘션으로 만들고 다시 트랜스포머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취해서 배치 히든 디멘션으로 고정된 벡터로 이제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듀얼 MLP를 통과시키고 저기서 이제 보면은 태스크 인베딩을 한 녀석이 있는데 지금 저 앞에 인코더 블록에서는 그 동일한 차원의 어떤 두 환경이 있을 때 이 두 환경이 다른 환경이지만 똑같은 그 상태 차원을 가지면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인베딩을 저렇게 받아서 이제 피처를 믹싱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레지듀얼 MLP에서 나온 저 배치랑 히든 디멘션의 벡터를 이제 아웃풋 디멘션만큼 이제 쌓아줍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디코더 블록에 넣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그냥 똑같은 벡터를 그냥 그 액션 축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 그 좀 그 값들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고 S4 블록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통과시키고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이 여기서 디코더는 다른데 여기는 히든 디멘션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그냥 그 히든 디멘션에서 그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 디멘션의 그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블록으로 이제 각각 저 인코더, 레지듀얼 MLP, 디코더 그 블록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개의 환경을 그 동시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멀티 모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디코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그 환경을 다루는 부분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내뱉는 디코더들을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디스크리트 액션인 엔바이러먼트들은 카테고리컬 폴리시를 이제 담당하는 저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밸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경우랑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나누긴 하는데 그 다 레지듀얼 MLP가 가운데 있고 여러 환경이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디코더가 나뉘어져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랑 디스크리트 밸류를 다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멀티 모달한 그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험을 해본 게 이제 PPO랑 이제 IQL인데 PPO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책을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올드 폴리시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지금 정책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약간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플리시 큐러닝은 이제 굉장히 단순한데 강력한 오프라인 RL 메소드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액션을 이제 그 그것에 대해서 Q 밸류를 계산하지 않고도 이제 폴리시랑 이제 밸류를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멀티 엔바이러먼트 트레이닝을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었으니까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짐을 좀 돌려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짐 인터페이스가 패러럴 프로세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을 그 32개를 만들어서 배치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는 서로 종류가 다른 환경을 처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액션 스페이스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아예 그 행렬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서 패러럴 프로세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RLDB나 스테이블 베이스라인 전부 다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거는 그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해야 하는 기능이 엔바이러먼트에 셋이 있으면은 서로 다른 스테이트 텐서들이랑 액션 텐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위해서 저희가 DDPPO라는 그 알고리즘을 약간 수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원래 DDPPO에 있던 그림인데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8개를 학습을 하고 싶으면은 GPU가 이제 내장이 있는 상황이면 각각 일단 그 GPU에다가 환경을 2개씩 올립니다. 그리고 이 에그노스틱 에이전트는 다 똑같은 파라미터 복사본을 이제 각각 GPU에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GPU에서 이 CPU랑 GPU 저기 그 첫 번째에서 이제 그 익스퍼리언스 컬렉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GPU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이 끝났으면은 다 그레디언트를 동기화를 해서 그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모든 환경의 경험들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환경을 동시에 풀다 보니까 이제 멀티 오브젝티브 오티마이제이션 그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걸 할 때 좀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를 동시에 최적화하다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은 각각 글로벌 옵티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특정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그레디언트의 크기, 방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 저렇게 파란색으로 가면은 그 약간 어중간한 지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태스크에서 모두 성능이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도 이제 좀 초반에 최적화가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 그나마 완화한 게 이제 그냥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그냥 했습니다. 그레디언트가 충돌하는 문제는 이제 아직 그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자르게 되면은 특정 태스크가 좀 우세하게 최적화되는 그런 문제는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로 다른 종류의 환경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밸류 로스가 그 리워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밸류 로스가 굉장히 이렇게 진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최적화하는데 좀 그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이랑 리워드를 다 이제 환경을 실행하면서 평균과 그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면 이렇게 밸류 로스가 안정적으로 수렴하게 되고 이제 성능도 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인데요. 실험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RL이랑 온라인 멀티앰브 RL이랑 오프라인 멀티앰브 RL이 가능한가를 먼저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트레이닝하고 트랜스포머 러닝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3번째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셋업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클래식 컨트롤이랑 무조건 아타리 환경들을 사용을 했고 트랜스포머 러닝을 할 때는 8개의 어떤 그 환경들을 학습을 했으면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 할 때는 이전에 아예 본 적 없는 환경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 선이 하나의 환경에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할당을 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이 이 16개 환경을 다 동시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환경에서는 이제 이 멀티 엠브 그 에이전트의 성능이 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 안 좋은데 저 빨간색 그 사각형에 엔트랑 바이페달 워커랑 휴머노이드랑 저기 워커 2D에서는 성능이 막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 근데 나머지 환경에서는 이제 싱글 엠브 폴리시의 성능을 어느 정도 따라잡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 싱글 엠브 폴리시의 성능을 따라잡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원래 추구했던 거는 이제 아탈이랑 이 무조코를 다 동시에 훈련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게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아타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타리는 이미지 인풋이 다 쉐이프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CNN 인코더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디코더만 이제 애그노스틱한 그런 그 아비트레리 아웃풋을 처리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엔트나 다른 그 무조건 환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는 모습인데, 이 파란색으로 사각형이 이제 아타리 환경들인데 되는 환경도 있고 안 되는 환경도 있는데, 지금 이게 20밀리언으로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저 정도면은 PPO로 성능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은 그 모습이고요. 아마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미래에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RL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IQL이 왼쪽에는 지금 다 싱글 엔바이러먼트에서 그냥 IQL을 적용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제안한 그냥 알고리즘을 써서 DDIQL인데, 그 이 왼쪽 거는 하나씩 뉴럴 네트워크를 다 학습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이 8개를 다 동시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싱글 램브 폴리시의 성능에 근접하는 모습이고, 약 거의 한 89% 정도 성능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앰브 프리 트레이닝이랑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실험을 살펴볼 텐데, 이 저희가 베이스 라인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거는 베이스 라인은 가토랑 약간 비슷한데 가운데 레지듀얼 MLP가 있고, 이제 환경마다 이제 스페시픽한 그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이 인코더 디코더가 추가돼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단 멀티 엔바이러먼트 트레이닝이 가능하냐, 이제 두 구조 모두 다 이제 다 멀티 엔바이러먼트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검은색 선이 이제 싱글 엠브 에이전트고, 검은색 점선이 이제 다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싱글 엠브 폴리시를 기준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는데 다 어느 정도 성능이 근접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멀티 엠브 스페시픽 에이전트가 그 거의 싱글 엠브랑 거의 성능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좀 당연히 그런 게, 환경마다 지금 스페시픽한 인코더 디코더가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충돌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서 보면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멀티 앰브 스페시픽 에이전트를 보면은 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은 거의 다 지금 트랜스퍼 러닝이 잘 안 되는 모습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추측하기로는 레지듀얼 MLP는 지금 이 앞에서 프리트레이닝 한 거에 오버피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됐을 때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 맞지 않아서 이제 좀 그 그레디언트 분산도 이상해지고 이제 최적화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에그노스틱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싱글 앰브 에이전트만큼 거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게 도움이 되는 환경도 있고 안 되는 환경도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게 오블레이션 스터디인데, 그래서 트랜스포머랑 레지듀얼 MLP가 정말 있어야 하나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 없어도 되긴 합니다. 없어도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랑 레지듀얼 MLP가 있는 게 약간 더 성능이 더 상승을 합니다. 특히 트랜스포머가 큰데 트랜스포머가 있으면 약간 그 성능이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희는 environment agnostic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은 멀티 environment RL을 지금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이 아키텍처는 패딩이랑 파라미터라이즈 인베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병렬 처리를 위한 인터페이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온라인 RL이랑 오프라인 RL에 적용을 해서 이제 싱글 앰브 에이전트의 성능에 근접했다는 것을 이제 보인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딱 30분이네요. 네. 온라인 질문 먼저 받도록 할게요. 네. SH코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environment agnostic agent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environment agnostic agent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게 맞고요. 사실 저희도 좀 한 게 보면은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했는데 트랜스포머 앞에 그 리니어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 인풋을 인베딩한 녀석인데 그걸 그냥 S4 블록으로 바꾼 게 사실 그게 다입니다.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에그노스틱 에이전트가 맞습니다. 네, 질문을 순서대로 받을게요. 네, 여기 회색.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되게 인상 깊게 되게 발전하면은 진짜 파운데이션 모델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컨디셔닝 태스크 인베딩이 있는데 네. 저게 있으면은 결국에 아까 전에 환경별로 인베딩하는 파라미터라이즈 인베딩이 필요가 없다고 했었는데 네. 저 컨디셔닝 태스크 인베딩이 결국 그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그 부분이 약점이긴 합니다. 그 아, 피처를 말씀하신 부분이 네, 한계점이 맞고요. 파라미터라이즈 인베딩을 쓰기는 합니다. 그 네. 러시는구나 네. 없어졌다고 했는데 있어가지고 네, 그게 맞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거 그러면 S4 블럭이 결국은 arbitrarly한 디멘션의 인풋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컨트리뷰션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실험을 스테이트 베이스드 인풋으로 해주셨는데 네. 그 환경들에서 대부분의 스테이트의 각 차원의 의미가 다른데 네. 뭐 velocity라든가 네네, 뭐 맞습니다. kinematics라든가 네네네. 근데 그거를 같은 쉐어드된 파라미터로 그 노을리지를 같이 이렇게 네. 태스크 스페시픽하지 않게 네네. 이렇게 인베드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저희도 이게 가능할까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이게 그 실험을 수행한 거고 뭔가 이걸 해봤을 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실험 결과 보면서 생각났었던 건데 초반에 이제 네. 그 환경이 이제 새로운 환경들이 늘어날수록 인베딩 디멘션이 이제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인베딩 레이어가 추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실험 결과에서 이제 몇 가지 잘 안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러면 네. 제가 추측했었을 때는 그냥 인베딩 레이어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환경을 표현력이 이제 뭉개져 가지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냥 추측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아마 나중에 나중에 연사님의 발표하실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강학습을 할 때 약간 문제점 같은 게 있는데 플라스틱 CD를 읽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프 폴리시 아래를 한다고 하면은 리플레이 버퍼에 초기의 경험이 쌓여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초기 경험에 오버피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가운데 레지듀얼 MLP가 지금 공유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환경들에 오버피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저희도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 S4 블록 인베딩을 가지고 네. 모델링한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두 개의 인바이러먼트를 가지고 뭐 스테이트 순서를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이 구조 자체에서는 우리가 인풋의 permutation invariance를 가지길 원하는 건데 네네. S4 블록 자체는 permutation invariant 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permutation을 강제로 넣어주면 더 성능이 올라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실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permutation invariance 하지 않길 원해서 저 S4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바이러먼트든지 다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순서가 맞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업데이트 할 때 그레디언트에 싱크를 맞추는 건지 아니면 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하는 건지 네.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싱크로너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아타리를 그 좀 돌려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네. 그 GPU 그 코스트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가 궁금합니다. GPU 코스트는 그 메모리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메모리 사용량도 그렇고 그 뭐 학습에 필요한 그 GPU 데이라던가 일단은 A100 8장을 사용을 했는데, 네네. 이게 근데 메모리는 그 중간에 그 인베딩 디멘션의 크기에 따라 또 달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17 아타리를 학습하면 17기가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저도 그 앞에서 좀 나왔던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이 환경마다 각 환경마다 이제 그 특정 차원의 벡터 엘리먼트들의 의존성이 생길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는 이쪽 차원의 벡터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환경에서 뭐 액션 스페이스의 퍼뮤테이션만 일어난다면은 네네. 그런 점에서는 좀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게 그냥 뭔가 모델의 그 파라미터 사이즈를 키워서 해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약간 어렴풋이 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아,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그 아키텍처를 보면은 지금 저기 그 S4 블록이 그 인풋을 동일한 저 히든 사이즈로 매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히든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그 트레이닝이 막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거를 키우니까 이제 잘 되더라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네. 그 환경마다 이 인바이러먼트 에이전트가 내가 지금 다른 환경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다면은 네. 그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좀 그거를 이제 약간 태스크 인베딩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저희가 제안한 논문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애그노스틱한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면은 이제 그 여러 엔바이러먼트를 이제 GPU에 각각 이제 분산시켜서 동시에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